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계약 형태이기도 하고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기도 하죠. 2년에서 3년 전쯤 올렸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그 당시보다도 현업에 있으면서 더 다양한 계약들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실제 계약 당시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댓글 통해서도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오늘 근생주택에 대한 Q&A, 정확히 말하면 FAQ죠.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 취합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왜 임대인께서는 근생주택을 임대를 놓으시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나 특징, 이 부분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도 제가 설명을 다 낱낱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공동중개를 하면서 제가 물건지,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저는 사전에 꼭 제일 먼저 브리핑을 합니다. 이 주택은 공부상, 서류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러이러한 특징으로 전입신고를 주택으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부분과 기타 궁금하신 부분 혹은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시다 라고 하면 특이하게도 확실하게 써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드리곤 합니다. 물론 그 물건의 특성과 권리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해드리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자세하게 써드리기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심지어 제가 당황했던 경우는 이제 공동중개를 제가 물건지가 아닐 때 물건을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 제가 손님을 맞춰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려고 앉았을 때 최초의 그 물건에 대한 서류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근린생활시설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손님이신 임차인분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제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라는 눈빛을 보내실 때마다 제가 꼭 이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경우는 그 부동산에서 고지를 안 해주신 부분이 잘못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근린생활시설이 용도라면은 그 용도를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신가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룸이나 보증금이 낮을 경우, 이럴 때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괜찮다는 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굳이 고지를 안 하고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도 있죠.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래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저는 그냥 계약을 진행하고요. 보증금이 높거나 이 물건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계약 장소에 앉았더라도 계약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서두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입신고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는 받을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함으로써 물권처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주고 만인에게 공시할 수 있으며 채권의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죠. 흔히 대항력을 갖췄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게 가능한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죠.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안하고 당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개사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아예 무허가 건축물이든 혹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상가 건물이든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혹은 점포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통틀어서 근생이라고 하죠. 공부상은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받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물론 권리를 잘 파악해야 되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껴있는지 다가구의 경우, 그리고 근저당이나 기타 대한물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어째서 이게 전입신고가 주택으로 가능한가 하면, 자, 전입신고는 이제 실용도로 봅니다. 실용도를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런 개념도 있죠. 실제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달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임대인이 월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을 샀는데 주거용으로 세를 놓을 경우에는 주택수로 산입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안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괜찮다라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축하면 첫 번째, 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보호가 가능하다, 실용도로 전입이 된 부분으로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복비, 그러니까 중개보수라고 하죠. 이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구독자님도 제가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이제 주택으로 임대차를 하시게 된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약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살던 집도 근생을 주택으로 바꿨는데 그때 그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상가, 업무용으로 만땅 0.9%까지 찍어서 청구를 하더라.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서울 기준은 0.3에서 0.4%를 받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아주 적다면 0.5%를 받는데요. 이 상가 용도일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거든요. 제 뒤에 보시는 중개보수 요율표 이 내에서 협의고 초과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개시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0.9%를 청구하는 게 맞느냐라고만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서류상에 있는 용도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도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공동중개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실제 그렇게 계약해 드릴 때도 그렇고요. 다들 실제로 주거 용도로 임대차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거 용도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동중개한 부동산들은 다들 그렇게 하셨고 제가 계약서 쓸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0.9%를 청구했다고 상가 요율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도의적으로 그냥 주택 용도니까 주택 보수를 받는 게 좋고 맞지 않나,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차 요율 적용을 했는데 그쪽 부동산에서 워낙 저렴하게 해드렸고 이 들어오실 분의 편의를 최대한 많이 맞추었으니 이 정도는 좀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임차인과 말 그대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근데 임대차를 주택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이 중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 전에 먼저 매듭을 짓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약하는 당시에 중개보수가 어마어마하게 최대 3배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2배죠. 최대 3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중개보수로 인한 언쟁이나 계약 후에 분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은 제 유튜브에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셨는데요.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용감하게 좀 막말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어요. 무차별적인 악플이 아니라 그냥 왜 그 얘기는 쏙 빼놨냐라고 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 얘기를 쏙 빼놨냐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세입자가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페이지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표제부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글자가 뜹니다. 자,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위반 내역이 있어서 건축가나 주택과에서 이 내용을 표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분들은 대출이 안 되고 이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행강제금 양도 양수 부분은 배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누가 내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이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진짜로 하는데 임차인이 본인이 사용 목적으로 인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찍혔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이행강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양도양수하겠다. 대신에 이때 임대인이 그럼 내가 증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주택이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축을 했거나 무단 변경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이 찍혔는데 이행강제금을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면 어떤 임차인이 그 돈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소유주가 직접 증축을 했고 소유주가 잘못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즉 기존에 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이 본인의 의도대로 증축을 했거나 개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임차인, 주택을 용도로 사용하시는 임차인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실무에 계시는 중개사님들도 당연히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이어서 말을 해보면 보증금의 10%씩 매월 까진다 라고 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자, 이 임대인은 대체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요. 자, 그렇게 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도 굉장하게 말도 안 되게 계약을 한 거고, 직거래가 아닌 이상 사실은 어떤 중개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월 보증금의 10%씩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까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10개월 살면 보증금 다 까지겠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건축과 주택과 동사무소까지 다 전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죠. 당연한 거고요. 물론 인허가를 받는 용도 위반이 있어서 상가의 경우 인허가를 받으실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땐 당연히 제한이 있을 거고, 대출을 받을 때도 당연히 제한이 있을 거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고지가 돼야 되고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행강제금 부분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철거를 하라고 했다. 그럼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주택과에 혹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듣고. 근데 막 실사를 나가서 위반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전제라면 철거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원상복구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문을 열어주고 비밀번호 알려주든 뭐 키를 주든 세입자가 사는데 동의를 해서 문을 열어서 집안 내부를 보고 그 내용물의 용도에 맞지 않음이 판단이 되고 확인이 돼서 용도를 변경하세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하세요 라고 해야지 이 내용이 맞는 건데요. 이러기가 힘든 상황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누가 정말 악의를 갖고 이 집을, 이 해당 호수를, 그 특정한 집을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동의를 받아서 그 집 내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신고받았다고 해서 다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동사무소에 문의했을 때는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구청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봤기도 했는데, 한 군데만 문의해보기 좀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문의를 해봤는데요. 거의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손해 매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원칙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칙상은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불법인 게 확인이 돼도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무단으로 들어가서 철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민원이 넣는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위반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취사시설을 기반으로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 용도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가 용도, 근린생활시설에는 취사시설이 설치가 되면 안 되는데, 취사를 하고 거기서 거주 요건을 완전히 갖췄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원상복구 요청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옵션이나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용도를 판단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반은 맞지만 이 반이라는 게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은 여기 오피스텔도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를 판단한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원칙상 취사시설이 그 내부에 호수마다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층마다 혹은 어떤 곳에 밥을 먹는 데가 딱 있고 샤워장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용도 변경하면 되지 않는가? 근생이면 이걸 주택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주택을 상가로 바꿀 때 용도 변경보다 상가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이 더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 공간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주차장을 주택으로 했을 때 주차장의 면적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세대당 주차수가 주택일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하고, 상가일 경우에는 필요한 주차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생을 주거로 바꾸는 경우는 잘 없죠. 오히려 관할 부서에 정확하게 1차적으로는 그 부분까지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뒷부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외우질 못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의 용도 변경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건축법 등의 기준이 있는데 구별로 다르지는 않은데, 법규에 정해진 용도대로 구조안전 확인서, 전후 평면도 등을 챙겨서 건축사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구조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용도 변경이 들어가면 이제 부서끼리 확인 요청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승인이 내어주는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확인을 또 해야 되고,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면적에 따라 다른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니까 여러 집이 산다는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더 주차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건축가랑 직접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Q&A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을 떠나서 일단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를 가지고 대출을 내어주기 때문에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죠. 사무실이나 소매, 점포 뭐 다양하죠. 그렇다면 주택 용도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소위
현금 박치기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일 경우에. 자, 그래서 월세를 조금 더 받으시는 걸, 월세를 올려서 보증금을 낮추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또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사시다가 다음 세입자도 현금 박치기로 내고 들어올 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올 거를 1명만 올 수도 있고, 집을 보러 5명이 와야 되는데 2명만 왔다가 또 그 2명 중에서도 현금이 또 확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생각하고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서류상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지만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계약하는 중개사님께 안정성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권리 분석이나 서류상의 부분, 임대인의 재산 상황, 그리고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을 다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계약서 상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임대인이 본인의 의사로 상가를 혹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이걸 주택으로 계약서를 쓰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유효한데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은 처음에 이걸 목적물대로 근생으로 임대차를 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처음에 상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계약 해지 사유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소위 득하지 않은 용도 변경이나 무단 전대차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임대인의 의사로 변경된 용도의 주택으로는 계약서를 썼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주택으로 사는 건.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서를 상가로 산다고 해놓고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왜 근생을 그냥 근생으로 쓰지, 왜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왜 주택으로 살게끔 하냐 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서류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로 상가가 잘 안 나가는 물건일 경우 혹은 위치일 경우에 주택이 더 잘 나가니까 그냥 주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상가 공실이 장기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주택으로 놓게 할까? 그리고 심심치 않게 주택으로 살고 싶다는 분들도 문의가 있었는데 그냥 주택으로 바꿀까? 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심플한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과 연결된 얘기인데, 이제 세 번째가 주차장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세 번째 내용과 왜 이어진다고 하냐면,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땅을 많이 차지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건폐율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땅을 넣고 나머지 부분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주택을 최소화하고 상가 부분을 많이 놓으면 주차 대수가 줄어들면서 주차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지 확보 공간이 훨씬 줄어들죠.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건물로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세를 더 받을 수 있고, 즉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근생으로 용도 신고를 최초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로 4층을 넘어가게 짓게 되면 아파트로, 5층부터는 이제 아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아파트로 용도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가주택 건물로 하시거나 상가 반, 주택 반, 혹은 상가가 더 부분이 많다면 상가가 더 많은 건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자 주차 대수를 줄이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앞선 이야기와 더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주택으로만 지으면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부지 확보 공간이 일반적으로 75에서 85제곱, 그러니까 한 20평에서 24평 정도마다 한 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가 업무 혹은 근생 업무로 건물을 올리게 되면은 보통 200제곱미터에 60평 정도인데, 60평 정도의 한 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지 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 3배만큼 더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 많은 호실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수익률로 전환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그냥 1편으로만 분류를 안 하고 한 번에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좀 길지만 이 영상을 제가 통틀어서 이 영상 하나면 끝낼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유용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